네 딸?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자. 우리 둘 다 부끄럽다. 대명그룹 본사 38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윤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회장실 앞 대리석 벽에 기댄 채 손가락 끝에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해 만에 다시 서는 이곳은 한때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이름이 환하게 불리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저 낯선 방문객을 보듯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연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약속 시간이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진단서가 거기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고개를 내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고 책상 뒤편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색 커프스 단추가 빛났고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 의자 끝에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걸터 앉았어요. 도연은 책상에 기대 팔짱을 놨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래. 얼마만이지? 5년, 6년.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꼴로 다니나?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 한때는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였잖아? 그가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인생 참 재밌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맛. 어때? 그 맛 좀 봤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녀의 침묵을 즐기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말했잖아. 내가 이용당한 거라고. 그런데 뭐. 그것도 내 선택이었으니까. 아니야. 그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고 종이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져 서연 앞으로 왔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말자고. 서로 창피하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숨이 막혀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그 눈빛을 보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서연이 천천히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제 딸이 심장병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내 딸, 도연이 비웃듯 되물었어요. 내가 그 아이 아빠라는 증거라도 있어? 아니면 그냥 내 혼자 믿고 싶은 거야?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아팠지만 그 아픔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도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들 다 기억합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 들어보시겠어요?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돈은 대선 자금이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연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회장님이 절 버리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요.
서연은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떨리지 않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고 스캔들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딸을 살리는 것뿐이에요. 도연이 책상을 내려쳤고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같이 죽고 싶어?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5년 전에요.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2억 원 그 후엔 이 파일이 어디로 갈지 저도 모릅니다. 문이 열렸고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작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지우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꼭 지킬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보였고 5년의 시간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안에서 강도연이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지시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걸요. 서연은 몰랐지만 강도연도 몰랐습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지금 누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의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금빛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고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과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윤서연은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색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고 옷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어딘가 조이는 것 같았으며 목선을 감싼 목걸이는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클러치백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땀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고 그녀는 무대 위를 올려다봤어요. 강도연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색 수트에 은색 넥타이,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손에는 금색 커프스 단추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대명그룹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사람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이용당한 거야. 그걸 모르는 게 더 우스워. 연설이 끝났고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으며 도연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하이힐이 대리석을 찍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는 웅성거림 속에 묻혔습니다. 무대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그녀를 봤어요.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표정이 굳었지만 곧 주변을 의식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봤어요. 당신 누구였더라? 그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한 번, 두 번, 세 번 터졌습니다. 빛이 눈을 찔렀고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혹시 옛날에 방송하시던 분 아니에요? 맞죠? 도연이 과장되게 말했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스캔들 났던. 맞아. 그때 회장님하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갔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트러스 향, 예전에도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목소리였는데 이젠 영수증 찍는 소리나 내겠네. 그가 웃으며 말했고 주변에서 누군가 킥킥거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고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아이 이야기하려고 온 거면 유전자 검사부터 받고 오세요. 요즘 세상의 말만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가 비웃듯 말했고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서연의 귓속에서 윙윙 소리가 울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 숨이 막혔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었고 손이 떨렸으며 화면에 미용실 원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우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샹들리의 불빛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플래시 소리도요. 서연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대. 빨리 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그게 뭐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그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위를 울렸어요. 또각또각또각. 출구까지 달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호텔 계단 위에서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 엄마, 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던 목소리요. 서연은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 신호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안에 있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촉감이었어요. 강도연은 몰랐습니다. 그가 오늘 밤 그녀에게 던진 말들이 이미 이 작은 기계 안에 또 하나 더해졌다는 걸,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한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에 담겼다는 걸,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이 이제 비밀 금고라는 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응급실 불빛이 그녀를 향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콘크리트 벽을 하얗게 비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윤서연은 기둥 뒤에 서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오후 11시 47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3시간이 지났고 지우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의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주차장 입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고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정면으로 비춰 눈이 부셨습니다. 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석이 내렸어요. 강도연의 비서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찍을 때마다 톡, 톡, 톡 소리가 주차장 안에 울렸어요. 그는 서연 앞에서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거렸어요. 왜 이제 와서 날 도와요? 서연이 먼저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 아빠예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버렸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막을 수 있었는데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월급이 무서워서, 자리가 아까워서요. 민석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이 안에 회장님의 비밀 계좌 내역이 들어있어요. 정치권에 흘러간 돈, 뒷거래 기록, 전부요. 서연은 USB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왜 이걸 주는 거예요? 당신도 끝나잖아요. 민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USB를 그녀의 손바닥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원본 파일이 필요해요. 회장님 사무실 컴퓨터에 있어요. 민석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자정, 회장님은 골프장에 계세요. 경호팀도 따라갔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서연은 USB를 꽉 쥐고 짧게 말했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민석이 시동을 걸자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의 서울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신호등, 네온사인,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명그룹 본사 건물이 앞에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불빛이 반짝였지만 대부분의 층은 어두웠습니다. 밤 11시 54분,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민석이 직원용 출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카드키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고 민석이 카드를 찍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복도 전체가 희미한 녹색빛에 잠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으며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석이 3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10층, 15층, 20층, 25층. 서연은 숨을 참고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30층, 33층, 36층, 38층 딩. 문이 열렸고 38층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민석이 먼저 나갔고 서연이 뒤따랐으며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어요. 민석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키패드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어둠 속에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민석이 책상 앞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사무실 안을 푸르게 비췄고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로그인 화면이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떴습니다. 민석이 폴더를 열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고 서연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수많은 파일이 나열돼 있었어요. 엑셀, PDF, 스캔 문서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 복사창이 떴습니다. 총 2.4GB 예상 시간 3분 27초.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2%, 3%. 시간이 느리게 갔고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분 전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비예요. 그가 속삭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34% 아직 멀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민석이 서연의 팔을 잡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책상 밑에 숨어요. 두 사람은 책상 아래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고 문 밖에서 손전등 빛이 유리창을 비췄어요. 경비가 멈춰섰고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손전등 빛이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책상 위를 지나갔고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진행바가 멈춰 있었습니다. 67%. 경비가 안으로 들어왔고 구두 소리가 바닥을 찍었어요.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민석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경비가 책상 앞에 섰어요. 그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지, 검은 구두. 그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그의 손이 마우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경비가 돌아서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38층입니다. 예,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고 민석이 책상 밖으로 나와 화면을 봤어요. 94%. 파일 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97%, 98%, 99% 완료. 민석이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어요. 가요 빨리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였고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뛰어들었고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USB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서연은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에 올라탔어요. 민석이 시동을 걸자 차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명그룹 건물이 뒤로 멀어졌고 그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촉감이었어요.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웃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대명그룹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30여 대가 무대를 향해 있었고 기자들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췄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하나, 둘. 피드백 소리가 찢어지듯 울렸다가 멈췄어요.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3분 전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물병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대명그룹 로고가 새겨진 배너가 뒤편에 걸려 있었어요. 강당 좌우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는 대명그룹 경영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채웠어요. 기자들이 서로 속삭이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그때 측면 문이 열렸고 강도연이 들어왔어요. 회색 수트에 파란 넥타이,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가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빛이 무대를 덮었고 셔터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은 테이블 앞에 앉았고 양옆으로 변호사와 홍보팀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켜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그룹 회장 강도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대명그룹은 항상 법과 원칙을 준수해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자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도연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봤습니다.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서연은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꽂았고 화면에 폴더가 떴으며 그는 파일을 클릭했어요. 무대 위에서 도연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 왔고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의혹은 그때 강당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한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권에 흘러간 300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당이 술렁였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기자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회장님의 비밀 계좌에서 여러 차례 거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물컵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이 컵 가장자리를 넘쳐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금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사적인 자금 운용이었습니다. 정치 자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때 강당 좌우의 대형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떴어요. 대명그룹 비자금 계좌네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엑셀 파일이 화면에 펼쳐졌고 날짜, 금액, 수치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50억 원,
수취인 미상. 2021년 7월 22일 70억 원 수취인 미상.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화면을 향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홍보팀장이 급히 일어나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건 조작된 자료예요.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화면은 계속 넘어갔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은 대선 자금이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도연은 무대 위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방금 들린 목소리가 회장님 맞습니까? 대선 자금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인과의 거래를 인정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고 마이크가 무대를 향해 내밀어졌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고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그는 눈을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였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호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카메라가 도연을 향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홍보팀장이 그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측면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통로를 지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봤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서연은 멈춰서서 무대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그녀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는 고개를 돌려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강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고 노트북을 두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계좌 내역이 떠 있었고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대명그룹 스캔들을 다뤘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명그룹 회장 강도연 씨가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대명그룹 광고가 사라졌고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건물 옥상의 로고 간판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미용실 창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김명자 원장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원장이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지우 양 수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서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표지에서 지워졌어요. 병원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자동 판매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천장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시작된 수술이었고 지금은 오후 2시였으며 5시간이 지났지만 서연에게는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조였고 손바닥이 축축했으며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무 밑창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엄마, 나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우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서연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을 지켜봐야겠지만 잘 견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이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의사가 그녀 옆에 섰어요. 조금 있으면 회복실로 옮겨질 거예요. 거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가고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부탁은 끝났어. 다음은 내가 만든다.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강도연은 구속됐고 대명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뉴스는 매일 그 이야기를 다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최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잘 사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민석은 회사를 그만뒀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낸 것이었고 5년 전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서연은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복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작은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가 심장 박동을 표시하며 규칙적인 삐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고 작은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지우가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실루엣으로 보였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여전히 났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일주일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갔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했어요. 엄마 예쁘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었어요. 응, 예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미용실 문을 열자 김명자 원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이제 다 나았구나. 원장이 지우를 안아 올렸고 지우가 킥킥 웃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열고 립스틱을 꺼냈어요. 거울을 보며 천천히 발랐습니다. 붉은색이었어요. 오랜만에 바르는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윤서연이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미용실 안을 채웠고 거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미용실로 출근했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고 차를 내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딸랑거렸어요. 서연은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 맞으시죠? 여자가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KBC 프로듀서 한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방송국에서 오셨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서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서연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대명그룹 스캔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싸웠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천천히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어요. 죄송하지만 전 관심 없어요. 지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제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제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지민이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벨소리가 다시 울렸고 그녀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우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지우가 낙엽을 밟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바스락바스락 소리나. 지우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서연은 웃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예쁘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지우가 서연의 무릎에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지우가 물었어요. 서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넌 이미 강해, 지우야. 그녀가 말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연은 지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저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지우를 재운 후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마이너스 누군가에.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처럼 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서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지우는 곤히 자고 있었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 우리 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고 한지민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예요. 윤서연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약속드릴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낙엽이 날아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이제야 시작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불을 껐어요. 어둠이 거실을 채웠고 창밖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침실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윤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지우가 침대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지우가 말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어요. 서연은 아침을 준비하고 지우는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요. 그녀는 지우에게 접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먹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고 햇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늦게 도착한 아침도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였어요.